자, 전 시간에 이어서 문법 독서 파트 연결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문제를 풀지는 않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답 체크를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1번부터 한 5번까지 문항, 5번까지 맞나? 그렇네요. 5번까지 문항은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의 유형이라고 보기도 살짝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단편적인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이고 전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잘 복습만 하시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답 체크를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얘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라는 것은요, 모두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했는데 에서는 의존 형태소가 맞아요. 근데 위 같은 경우는 자립 형태소라 봐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새가 창밖에서 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짜리죠. 새가 창밖에서 운다가 어떻게 되냐면 울다에서 온 거잖아. 그리고 니은 다 형태예요. 그렇죠? 울리은다입니다. 울리은다. 이것도 빼기 양쪽으로 해줘야겠네. 그쵸? 그랬을 때 자립 형태소는 뭐예요? 새, 창, 밖 세 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는 새, 창, 밖, 울까지죠. 새, 창, 밖, 울. 그치? 얘가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형식 형태소로 보면 되겠죠. 자, 뭐가 다르지? 1번하고 3번하고 우선 의존하고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 형태소 모양도 똑같고. 뭐가 다른 거예요? 1번하고 3번이 가에서 니은 다, 새창 박울, 가에서 우 니은 다. 여기가 다른구나. 그쵸. 울이 원형이니까 울로 봐야 돼요. 얘는 이게 틀린 거네요. 1번이 정답이 잠깐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기억 5개 이루어진 단어다. 기억 우선 띄어쓰기 이렇게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조사만 잘라주라고 했지?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니은은 5개 형태로다. 영이, 가, 매우, 예쁘와 다지. 하나, 둘, 셋, 넷, 5개. 니은은 가는 잔어이면서 의존 형태로. 그치? 가는 조사는 단어로 보잖아요. 의존 형태소 같고요. 기억 니은의 자립 형태소 개수는 같다. 자립은 나, 고기 끝났죠. 영이, 매우 끝났죠. 2개. 자, 기억 잡았다와 예쁘다는 2개의 의존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다. 얘는 잡과 at과 다, 예쁘와 다죠. 3개 다 의존 형태소지. 얘는 2개고요. 그치?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어근과 어근, 접사와 어근 이런 거 얘기했는데 새하고 해를 잘라보면 새와 해는 둘 다 어근과 어근입니다. 1번이 정답이야.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문제였잖아. 빨리 넘어갑시다. 자, 5번도 적절한 거예요. 하늘이 단위로서 어떻게 어근을 네모로 치는 거구나. 그리고 접사를 동그라미로 치는 거다 라고 하니까 달리와 길을 나누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거 2번 아니고 4번 아니면 3번이 됩니다. 근데 어근을 네모로 쳤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4번부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 품사를 바꾼다라는 요소를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품사 개념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품사 개념이 안 들어가주면, 그러니까 품사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수능에서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품사를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품사도요, 제가 이제 이따가 품사 파트 중에서 불변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필요한 내용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막 다 구별하고 외우고 막 하는 거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구분해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학생답다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학생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자, 명사. 선생님 저는 명사가 이게 명사인지 뭐 다른 품사인지 어떻게 구분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분명히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들.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예외도 있긴 한데 거의 한 8, 90%가 요렇게 쓰면 구분이 돼요. 자,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애가 이렇게 딱 있어요. 뒤에 나오는 이 정성 같은 애들이 명사인데 얘 정성 같은 애들은 진짜 명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개인적으로 정성이 학생 때는 되게 저런 단어들이 명사처럼 안 보이던데 맞잖아요. 명사라는 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정성 같은 거는 대상이 되나? 아니 물건이 뭐 실체가 없는 애 같이 보이는데 왜 제가 되지? 라고 얘 생각했다. 자, 힌트 알려드릴게. 명사는요, 명사가 되는 애는요, 기본적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 이가, 목적어, 을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를 머릿속에다가 살짝 상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아니다 라던가 학생이 길을 간다. 이렇게 되면 주어로서 기능하죠. 그리고 나는 학생을 보았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의 기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러면은 주어나 목적어의 자리를 한번 잡아서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명사예요. 네, 명사고요. 뒤에 답다가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학생답다, 학생답고, 학생다우니, 그죠? 형용사, 용언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아니겠죠? 놀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놀다죠. 그치? 얘 뭐예요? 동사죠. 뒤에 이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되죠. 여기는 그대로 써볼게요. 아까 학생 하는 거. 놀이가 재미있다. 나는 놀이를 좋아한다. 목적어, 주어 다 되죠. 네, 동사가 명사가 됐습니다. 자, 짐꾼 볼까요? 짐은 뭐예요? 짐이 무겁다. 짐을 들고 간다. 명사죠. 꾼 어떻게? 짐꾼이 말을 듣지 않는다. 짐꾼을 부리다. 어때요? 명사입니다. 품사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사랑하다. 사랑은 뭡니까? 명사죠. 사랑이 어렵다. 사랑을 주세요 해가지고 명사 목적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하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 동사가 됩니다. 정성껏, 아까 제가 정성 명사처럼 안 보인다 했지. 정성을 들이다. 정성이 부족하다. 보세요. 주어 목적어 되잖아. 명사예요. 네, 얘 명사입니다. 근데 것이 붙으면 어떻게? 얘는 부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힌트 드릴게. 부사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부사는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서술어를 수식하는 거. 그러니까 뒤에 서술어가 어울려요, 얘가. 자, 정성껏 뒤에 뭐가 어울려요? 정성껏 가르치다. 정성껏 보살피다. 이런 서술어가 더 잘 어울리잖아. 그죠? 네. 부사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헷갈리면은 이 정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사전 문제까지 포함이 되죠. 자, 이 사전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똑같은 2인데 2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개의, 글씨가 참 아이패드가 좀 글씨 쓰기 어려워요. 별개의 표제어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별개의 표제어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동음, 음은 같지만 이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일 밑으로다가 이렇게 세 개의 의미가 있죠. 이 위에도 이렇게 세 개의 의미가 있고 두 개의 의미가 있고 자 이렇게 뜻이 하나의 표제어 아래 세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가 여러 개다. 그래서 다의어라고 합니다. 다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요 1번에 해당하는 애 있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 의미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 있는 애를 주변 의미라 하고요. 가끔 네 제가 딱 한 번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애가 있어요. 애 하나가 선생님 저는 2번의 의미가 중심 의미 같은데요? 야 너 저희 중심 의미가 무슨 의미냐? 아니 그 의미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맞아. 그 단어를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르는 의미가 1번 중심 의미야. 너는 1번이 생각나지 않더나? 네 저는 2번이 생각나는데요. 이래요. 저 황당히 죽을 뻔했습니다. 절대예요 여러분들. 절대 1번, 2번을 중심 의미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사전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써있기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이제 품사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먹이를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변한 애가 뭐예요? 명사를 만들었다. 딱 좋지. 그러면 얘는 뭐예요? 동사의 어간 뒤에 이거죠. 먹 뒤에 이가 붙었잖아. 딱 좋죠. 자, 여기에 나오는 딸랑은 뭐입니까? 딸랑? 그리고 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다. 맞아, 이 조건은 맞아요. 우선 르이 붙었으니까 명사가 됐습니다. 딸랑은 근데 뭐예요? 딸랑 좀 울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울리다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됐던 애가 이를 붙여가지고 명사가 된 형태예요. 그쵸?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의 어간 결합형. 동사의 어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딸랑거리다 있잖아요. 딸랑거리다 선생님. 딸랑거리다. 볼까요? 거리다. 얘가 만약에 이걸 적용해가지고 얘 동사 어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가 어간인지를 확인해보세요. 딸랑거리까지예요. 어간이. 딸랑거리고 딸랑거리며 딸랑거리니까 이렇게 되잖아. 어간으로 얘기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 안 되겠지. 딸랑까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가야 돼요. 답 나왔죠? 2번입니다. 자, 문제풀이 뒤에 거 좀 해석이 필요한 것들은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시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찍어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해드릴게요. 저한테 보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요 해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푸셨죠? 이거 안 풀고서는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제가 뺀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제가 해석하는 방식을 잡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뭐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주제나 글의 형태 파악하라고 했죠?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밑줄 긋고 어디를 체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의 기본 명제가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전체 긍정 명제, 전체 부정 명제, 부분 긍정 명제, 부분 부정 명제라고 한다. 아, 이 글의 구조 뭐예요? 이 네 가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요 네 가지가 글의 주제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형태가 뭐라는 거? 이 네 가지를 각각 이야기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어쨌든 하나의 형식을 가지게 되면 조건을 얘기하죠.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표준 형식의
성격이죠. 그치? 그 뜻이 애매하다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4개로 분류되는 이 문장들이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의 성격인 그것이 표준 형식의 성격을 가지는데, 표준 형식이란 이런 성격이구나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전체 긍정의 뜻을 얘기하죠. 그리고요, 전체 부정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뒤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부분 긍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분 부정을 얘기합니다. 이 글은 참 정말 짜증나는 글의 형태예요. 왜 그럴까? 얘네는 보통은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한 개씩 한 문단에서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글이 좀 깔끔하고 잘 쓰여진 글이라고 봅니다. 근데 얘는요, 그런 자비를 안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최대한 읽을 때 힘들어 봐라 하는 형태의 글이에요. 그럼 이런 글이 안 나오냐? 선생님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안 나오겠네요? 나옵니다. 가슴 아프게도 나와요. 근데 내가 진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쓴 글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이런 글이라도 여러분들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단 안에서 이 4가지 개념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전체 긍정을 뜻하는 표준 형식은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와 같이 이런 형태이다. 그쵸? 이건 전체 긍정의 형태가 되겠고, 그쵸? 얘는 예시죠. 예시는 밑줄을 긋지 않습니다. 왜? 이 예시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지금 여기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처럼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예시 부분은 이해하셨으면 그냥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만 밑줄 쫙 그어주시고 끝나고, 네,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바로 전체 부정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잘라준 거. 왜 그러냐? 이게 진짜 읽을 때는 그냥 보입니다. 대충대충. 근데 그리고 글이 쉬우면 대충대충 보여요. 근데 글 자체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서는 단어 한두 개를 막 놓칩니다. 읽다가 보면. 그러면 여기서 전체 부정이라는 개념을 놓쳐버리는 순간 이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그냥 전체 긍정, 이 1번에 해당하는 전체 긍정의 내용과 관련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읽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못 풀겠죠. 왜? 중요한 개념 2개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럼 가뜩이나 어려워 죽겠는데 내용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 부정 이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니까 여기서 내용을 잘라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애매하다라고 얘기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하게 앞에서 그 뜻이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형식은 전체 부정의 표준 형식이 될 수 없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 지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체 부정이 얘구나. 그런 실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다가 화살표로 이어주면 안 됩니다. 얘는 밑줄은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만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뒤에다가 X 이렇게 쳐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미 불분명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 긋은 거는 긋지 마시고. 어쨌든 얘가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어느 무엇도 아니다로 하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잘라주시고 3번 부분 긍정 명제. 얘는 쉽게 딱 떨어지죠.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고 해가지고 또 여기 부분도 잘라주시고 4번 얘도 쉽죠? 어떤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그쵸? 2개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문단이 굉장히 길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만 끊어주는 것과 연결, 화살표 연결이 딱딱딱 되니까 어때? 글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중간에 이제 어떤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걔네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되는 부분이지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밑줄은 거.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뭐 기억, 니은, 디귿이나 뭐 A, B, C, D가 안 나왔잖아요. 넘어갑니다.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일상어는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의 뜻을 하는 거로 이것은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가 됩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말이 어떻게 전체 긍정이 될 수 있고 전체 부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얘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어주면서 기억을 제시해줘. 어느 쪽의 해석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는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서 기억의 이유. 선생님 저는 이거 내용 기억 앞부분 내용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서 요거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여기에 뭐 그치 이거는요 부분 긍정과 전체 긍정에 대한 내용에 헷갈릴 수 있는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아까 예를 들어주는 건 뭐 하라고 했어요? 밑줄 긋지 말고 이해가 됐으면은 패스를 하십시오. 이 내용이 뒤에 정리가 돼요. 이게 독서 지문의 특징입니다. 예문만 띡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른 문단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아니면 그걸 그냥 예시로 던져놓기만 하고 그냥 됐지? 봤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런 논리학이나 이런 것처럼 어려운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시를 던져놓은 다음에 그 해설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숙제까지 있잖아.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봅시다. 그걸 사실서술로 보는 사람. 일부분의 사람만이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거. 반면 나오죠? 하나의 교훈적인 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의 보편적 법칙 같은 것으로 이해. 맞죠? 어떻게 해야겠어? 연결. 자, 요게 일부분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어떤 성격? 부분의 성격이라는 거. 그리고 보편적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얘라는 얘기는 전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잖아. 그치? 보편적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네, 은근히 많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예 몸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게 어떤 단어의 뜻이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확 정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이거 나왔으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성격의 것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A가 나와 두루 널리 미친다.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맞는 내용이죠. 두루는 널리 미치는데 두루라는 얘기는 100%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은 적당한 의미가 되겠죠. 어쨌든 그 사실서술로 보는 사람은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교훈적인 말을 보는 사람은 전체적인 걸로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억의 논리학의 관심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어떻게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기억 문제. 그런 날 쓰인 게 어디 있어요? 5번이 되겠죠. 일상의 언어 문장을 읽는 사람에 따라 혹은 그것에 쓰이는 상황에 따라 그것의 논리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적용되는 현실의 부정적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으로? 즉, 부분 부정이나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자, 즉 나왔잖아요? 그치? 어떤이라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거라는 거, 이 내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거랑 뭐가 대부분이라는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이 뜻이라는 얘기예요. 맞잖아. 즉, 내가 즉 다음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으로 라는 말을 놓쳐도 돼. 즉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란 말은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대부분이란 말은 부분으로 얘기하는구나. 자, 그래서 전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하는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다. 일반화, 뭐 세계화, 뭐 도시화 하는 원래 아니었던 게 그렇게 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반화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이라는 말. 일반적이라는 말은 그거잖아. 모든 사람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앞에 나온 보편적인 것들을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말은 쉽게 말해 구체적인 것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구체화지. 이건 구체화입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닌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일반적인 것은 두루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격일 것이니까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의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 혹은 한 개인, 그쵸?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는 개별적이다 혹은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성격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형태로 가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2번 내용은 구체화 뜻이에요. 그치? 답 나왔죠? 이제는 나머지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양의 부분만 나누어서 두었기 때문에 뭐 양을 전체와 부분만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그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부분에 관한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죠. 그게 뭐다?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다. 금방 이해되죠? 쉽게 말해, 봐봐. 10개 중 10개 있는 게 전체입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만요. 10개 중 10개 있으면 전체예요. 그치? 100%니까. 근데 10개 중 1개 있는 거 부분이죠. 근데 10개 중 9개 있는 것도 부분이에요. 그치? 쉽게 말해 얘네 둘을 구분하는 이런 양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한계점이다. 맞죠? 이거 한 개 될 수 있을 것 같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흑인 영가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지금 여기 그 다음 단계가 시작부터 끝까지 얘는 예시예요. 얘는 보고 이해하셨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직접 문제는 내용을 그대로 내지 않는 이상 안 나와요. 네. 선생님 뭐 그렇게 장담하세요? 아니 뭐 안 돼,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밑줄을 긋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밑줄을 안 긋어도 얘는 하나의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핵심적인 내용, 개념적인 내용들 지금 중심으로 다 밑줄을 긋잖아요. 개념적인 것들 중심으로만 밑줄 긋고 얘는 그냥 보고 이해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중요하니까 패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주는 기능이 가장 많아요. 자, 그것이 어떠한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논리적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가 다르게 이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대로 타당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 어떤 문장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게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읽는 동안에 읽는 과정에서 요 2번하고요 5번 문제가 이미 풀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쵸? 1번 같은 문제는 일치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돼. 여러분들 아까 전체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칼 얘기하는 데서 여기서 부분이냐 전체냐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2번 문제가 교훈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분 긍정이 아니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1번.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흑인 연구의 참뜻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명제를 고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없어? 있죠. 그거 아까 내가 밑줄은 긋지 마세요 하고는 부분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내용도 아니라는 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부분 명제 중에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걸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고전 논리의 한계다. 아까 어디? 여기서 정리했죠. 네. 자, 5번 내용도 아니라는 거 찾으면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그냥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번 문제 좀 까다로웠죠? 근데 잘 보면은 이해가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다. 이건 맞죠? 참석한 사람은 투철한 사람 맞습니다. 자, 2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했다를 뜻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투철한 사람이 밖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전부 다 투철한 사람이라는 것 뿐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 투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죠. 자, 3번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이 참석했다는 걸 긍정하지도 않겠다. 자, 이 말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자, 이 말은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만 참석했다라는 것을 긍정하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 얘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의 일부분만 참석했을 수도 있고 전체가 참여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긍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 4번 참석한 사람들만이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인지 어떤지에 대한 긍정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3번하고도 비슷한 얘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의식이 투철한 사람만 참석했다는 하나의 표준 형식으로서 분명한 뜻을 못 지니죠. 지금 계속 확인했잖아. 1, 2, 3, 4번을 통해 가지고 표준 형식은 어떻다고 했어?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 형식이 아니에요. 이미 이런 문제로 나왔다는 것부터가.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전 문제에서 얘네들이 부딪혔을 때 솔직하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아주 잘 되고 아주 슉슉슉슉 잘 풀리는 사람은 굉장히 독서 훈련이 잘 됐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독서를 굉장히 재능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재능이 있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재능이 좀 있는 편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말하려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 푸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건 독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딱 맞닥뜨렸을 때 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낑낑대면서 이걸 더 어떻게든 정답을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요. 근데 정말 아닌 게 티가 나는 것들만 빨리빨리 제거해놓고 나머지 찍으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준은 그렇게 하셔야 될 때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하고 수업을 계속하게 되면 몇 명 친구들한테는 주문을 할 겁니다. 이제 너네들은 1등급을 바라보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던졌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3등급 정도 선에서 놓고서 공부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4번을 제외한 1, 2, 3, 5번을 맞추셨으면 여러분들 4번 문제 하나 틀리는 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여기에 목숨 메고 스트레스 받고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이 기본 문제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번 문제 이외의 문제들을 100% 다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한 다음에 4번 문제를 푸는 거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어떤 원리로 풀어야 되는지만 알려드린 다음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명히 여기서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네들은 어때야 돼? 모호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자, 답은 우선 먼저 알려드리면 3번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경마에 미친 사람은 경마만 좋아한다 라고 돼 있죠. 경마만 좋아해야 됩니다. 누가? 경마에 미친 사람이. 자, 근데 봐봐. 경마에 미친 모든 사람은 경마를 좋아한다. 이 문장 보면 어때요? 경마 이외의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지금 그 경마 이외의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맞잖아요. 경마를 좋아한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을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치?
자,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 경마에 미친 사람이, 자, 경마에 미친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경마다. 모든 것이 경마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치? 그래야지 오로지 경마만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이제 중국 역사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제가 어디 공간이, 어디 있나? 공간이,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서양 철학은요, 기본적으로 스승님이, 야, 얘들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란 이런 거 같아. 사람은 이런 거 같아. 그러면 서양 애들 어떻게 해? 계기입니다, 바로. 아닙니다, 스승님. 그래서 왜 서양은 어때? 그 질문을 좀 공격적으로 하거나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안 기분 나빠하잖아. 막, 그래, 네 말도 맞다 하면서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막 질문 좀 건방지게 하면 선생님 말하는 틀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이 새끼야, 이게 나오지. 그 왜 그러냐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약간 그런 학문적 그런 그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거는요, 기본적으로 스승 거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형태의 철학이 많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되게 유명하잖아. 그 관계가 다 사제지간이에요. 근데 셋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 이건 뭐예요? 스승이 얘기한 거 다 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요, 이게 정리해서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된 철학자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동양 철학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네, 스승님이 얘기하면 스승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네, 스승님이 짱입니다 하고 막 받아줬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골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여러분들 상식을 넓히는데도 좀 좋아요. 동양 철학의 흐름 같은 것들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좀, 그리고 암기도 같이 해주세요. 왜냐면 동양 철학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줄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서 다 파생된 의미들이 그래서 쓰이게 돼요. 자, 정리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동양 철학 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 누굴까요? 공자죠? 공자 맹자 하잖아요. 그지? 공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공자 하면 예와 의를 생각하십시오. 예의를 지켜라 하잖아요. 예. 그 중에서 짱이 의입니다. 이게. 의롭게 행동해야 돼. 의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의라는 것은 그냥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원래 깊게 들어가면 되게 깊은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바른 것을 얘기해요. 쉬워요, 굉장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의를 행동으로 드러낸 것을 예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게 끝이면 공제사상 너무 단순하잖아. 아니에요. 더 깊이가 있는데 그냥 여기 이 정도.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건 뼈대만 알려주는 겁니다. 살을 붙이면 굉장히 방대해지는데 뼈대만 알려드리는 거야. 자,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다음으로 유명한 맹자죠. 맹자는 기본적으로 성, 선, 설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십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선이라는 겁니다. 뭐가 인간의 본성은 선이라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은하다라고 하잖아. 그치? 불쌍하게 여기는, 가엽게 여기는 마음. 그치? 그런 마음들을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저기 우물로 기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 아무리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말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곧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증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아두시면 역성혁명까지는 알아두세요. 성선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도 성선설이 주로 나오는데 역성혁명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역성혁명은 뭐냐면 역성, 백성의 그런 그 뜻을 저버린 힘, 세력을 얘기하는 역성, 역하다, 뒤로 뒤집다는 얘기죠. 성, 백성들. 그런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혁명을 해서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고려가 개판치니까 이 역성혁명 사상을 들고 나와가지고 조선을 만든 거 아니에요. 뒤집어가지고. 네. 어쨌든 맹자의 사상에서 역성혁명 사상이 나옵니다. 자, 그 반대되는 내용. 맹자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순자입니다. 얘는 성악설 때겠죠. 성악설만 알아두세요. 순자도 뭐 솔직히 깊이 들어가면 성악설 말고도 다른 사상도 있는데 성악설이라는 게 기본 내용이라는 거. 반대죠. 네. 그래서 이 순자는 인간은 그래서 교육을 해야 돼요. 왜?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교화해야 되니까. 근데 맹자도 교육을 강조합니다. 얘는 이유가 다르죠. 왜일까? 선한 본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 동양 문화가 이 교육을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도 이런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내려온 이러한 유학적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자, 어쨌든 성선설은 맹자, 그와 대처되는 순자는 성악설이다. 자, 근데 요거는 가끔 헷갈리는데 지금 말하는 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 요 사람 거는 안 헷갈립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얘 이름은 고자입니다. 이름이 좀 민망하죠? 자, 성무 선악설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본성은 백지와 같다.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불구자들을 고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불구, 불구니까 없다. 그러니까 고자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안 까먹어요. 고자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까먹지 말라고 재미로 한 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성선설 맹자, 성악설 순자, 성은 없다, 고자. 이렇게 이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세 명의 세트는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에 플러스 순자를 계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비자예요. 한비자 하면은 여러분들 법치주의를 기억하십시오.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란 말 아는 사람은 알 텐데 무슨 말이에요? 이 법을 지켜라. 법. 아니 근데 법을 지키라는 게 이 성악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비자가 진시황 때 사람이에요. 진시황 때는 막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조나라랑 싸우면서 막 몇십만 명을 막 생매장시키고 했던 게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겪으면서 막 그 강도 짓하고 막 여자들한테 몹쓸 짓하고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한비자의 눈에는 인간이란 짐승과 다르지 않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되냐? 두렵게 만들어야 된다. 뭘로? 법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고 아주 가혹한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인간은 교화가 되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법으로 패야 된다는. 짐승들 채찍질 해가지고 말 듣게 하잖아요. 그치? 인간은 법으로 패서 두려워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한비자가 내세운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와 한비자의 차이는 그거라 보시면 돼요. 순자는 그래도 인간은 말을 하면 좀 들을 줄 알고 교육을 하면 이렇게 따를 수 있는 존재니까 그래도 가르쳐가지고 말을 듣게 해줘야 돼 라고 했다면 한비자는 스승님 뭔 소리입니까?
인간은 쓰레기예요. 짐승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놈들도 짐승들이 매를 맞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법을 두려워해 떨게 만들어 악한 본성을 최대한 숨기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비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악설의 확장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체계를 공자, 맹자, 고자, 순자, 한비자. 이 체계는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흐름 또 하나, 요거하고 좀 다른 흐름이에요. 이건 공자에서 뻗어나온 거긴 한데 이것도 좀 다릅니다. 노자와 장자, 요거까지만 알아두세요. 노자 거를 발전시킨 게 장자거든요. 자, 노자는 내가 왜 옆으로 따로 빼서 말씀드리냐면 그 전제가부터가 달라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공자, 맹자, 고자, 순자, 한비자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노자와 장자는 국가 개념 부정합니다. 국가 개념 부정해. 그래서 노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국가에 보면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놈도 있고, 네가 진짜 죽이고 싶은 놈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거 왜 어거지로 다 그런 불편함 다 감수하면서 같이 사냐?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사는 그 내용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냥 인간은요, 지들이 좋은 아주 소규모 공동체로, 초규모 공동체로만 살면서 어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사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그 유유자적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노자고요. 장자는 발전시켰다 했죠. 이것은 완전히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살자. 이런 걸로 발전하는 게 노자, 장자 사상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드린 건요, 여러분들 이거를 가져다가 저기 선생님 이거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가져다가 이거를 선생님 이게 맞아요? 하고 보려면 야이씨 이거 누가 정리한 거야? 이런 대먹지도 않는 정리하면서 막 혼낼 수도 있어. 왜냐? 제가 요거는요 진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글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울 수 있게 골격을 세워주고 거기다가 약간의 MSG를 넣은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맞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약간의 MSG를 섞은 거니까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잡고 읽으시면은 진짜로 도움이 됩니다. 왜?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도 깊이 있게 이 책들을 다 읽어보긴 했어도 여러분들 수준에서 나오는 독서 지문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요 정도에서 다 파생되는 의미로다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좀 학습을 하고 외우고 기억하십시오. 동양 철학은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은 반드시 좀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전국시대는 하면서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다. 자, 전국시대는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점철이란 단어 같은 것들이 나오죠? 네. 그치, 요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 점철되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그것들이 당연하게 된, 그것들이 매우 영향력을 많이 끼치던 그런 시대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체계로서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그쵸? 다 이 내용입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 형이상학적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인성론이라는 게 핵심어가 되겠죠, 여기서. 그치? 자, 여기서 형이상학적 체계라는 것에 조금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요.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좀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그 어떤 이런 철학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더 훌륭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알아 계시면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좀 높은 정도의 어떤 사상적 개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는요, 요건 반대말이
형, 이, 하학이에요. 눈치 딱 빠른 사람은 이게 상과 하의 차이구나. 그치? 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무엇 이상, 하나는 무엇보다 높고 무엇보다 낮다.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 솔직히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본질, 형태가 있는 본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것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요소를 그 이하의 것과 그 이상의 것으로 나눈 거예요. 선생님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할게요. 형태적인 거 이하라는 건 말 그대로 형태적인 것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 있죠. 어떤 몸통이라던가 사람의 몸이라던가 어떤 물건, 이런 것들, 형태가 있고 다른 것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을 얘기해요. 반대로 이거는 형태 이상의 것을 얘기하니까 형태가 없는 그런 것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태가 드러나고 형식적이고 뭔가 움직이는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정식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치? 이거는 감정이라던가 어떤 사상이라던가 어떤 그 생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형 이상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몸과 물건 같은 거 형 이하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별건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저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형 이상학적 체계로서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이 말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련된 대안이 인성론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 앞에 형 이상학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내용이 좀 더 깊어져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 이전에는요, 형 이하학적인 해결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야. 그럼 형 이하학적인 해결 방식은 뭘까요? 전쟁이죠. 자, 쉽게 생각해서요, 형 이하학적인 형태가 있잖아. 형태가 있는 거 뭐? 적군이 있어. 쟤네들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 그럼 쟤네들을 없애. 맞지? 쟤네들 몸뚱이를 없애는 게 그게 전쟁이잖아. 쟤네 나라를 없애는 게 그냥 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나 몸뚱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형 이하학적인 거죠. 지금까지 계속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형 이하학적인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근데 그 방법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형 이상학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확실히 형 이상학적이라는 얘기를 이해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내용이 깊이가 있어지지.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고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애초에 성과학이라는 구분이 전혀 없다는 성문선악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역시 1, 2, 3번.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론에 대한 게 주제고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가 되는 거구나. 딱 끝나지? 봐봐. 첫 번째 문단에서 형식과 주제가 다 나옵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문단에 맹자의 성선설 하면서 나오죠? 그치? 자, 근데 맹자의 성선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국가의 공권력에 저항한다 라는 거. 호족 및 지주의 선한 본성을 가진 자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생겼다. 자, 그러니까 호족들 및 지주들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호족과 지주와 반대 개념이구나. 호족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 여러분들 호족이라는 게 역사에서 나오죠? 호족이라는 개념. 지방 권력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언제 나오냐면 신라 말 고려 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그 신라 말 고려 초 때 가면 왕건이 어떻게 지방 호족의 세력을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당시 통일신라에 대한 지방 호족들의 감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 상수리 제도라는 것만 보더라도 자식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데. 네.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할 때 보시고, 어쨌든 호족이라는 것은 중앙 권력자가 아니라 지방 권력자들이에요. 지주라는 것은 이제 땅 주인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지방 권력자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선하니까 걔네들 좀 냅둬라 좀 제발. 그래서 지방 권력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반대로 중앙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자에 대한 내용 나오죠. 성악설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정당화할 때다. 그치, 반대지. 즉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자, 선악이란, 아이고 왜 삐뚤어지냐.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정치적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자, 순자와 맹자거 둘 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선설에서는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낳고 유지할 수 있다. 그치? 반면 잘라주고요. 성악설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에 개체는 정치적 무례를 초래할 뿐인 존재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선이라고 써주고 여기에는 악이라고 써주면 내용 정리 끝나죠. 자, 여기서 문제 풀어야겠지. 왜? 요 A 이렇게 묶여있잖아. 그치? 요거는 요때 풀으라고 했죠. 내가 요거 넘어가면은 바로 내용 섞여서 헷갈릴 수 있다. A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통해 인성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갈등 유지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뭔 소리야? 당위성? 갈등 유지? 이런 얘기 한 적 없죠. 권력자의 윤리의식과 통치력이 상반된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입장을 정당화한다. 나오죠? 이념적 수단. 맞아요. 이거네. 초자연 상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타고난 본성? 이런 적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내용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고자라고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기억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빨리 니은 디귿이 나오는지 보세요. 니은 나오죠. 맹자는 하면서 디귿도 나옵니다. 순자의. 자, 이거는 기억이 혼자가 아니구나. 얘네는 세 개를 같이 물어볼 수 있거나 혹은 두 개 묻고 하나 따로 물어보거나 문제 유형은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유형인지 먼저 가서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어떻게 한 문제 안에 다 있죠. 네. 한 문제 안에 다 있고 이거 두 개는 기억, 이거 두 개는 니은, 요거 하나가 디귿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억 문단이 여기 한 문단으로 끝나고 니은 문단 하나, 디귿 문단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경계 있죠. 요 경계. 요 경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요 경계에서는 기억에 대한 내용이 끝나요. 보통. 그리고 요 경계에서 니은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요. 디귿은 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확률도 있고 여기서 끝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건 둘 중에 하나야. 뭐가 맞는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나온 건. 근데 분명한 거는 니은과 디귿 사이에 문단이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과 니은 사이도 마찬가지고 경계 이 경계는 확실해요.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지점에서 딱 끊어서 푸는 문제. 그리고 여기도 이건 잘 지워야겠지. 자, 안 지워지게. 오케이. 얘도 요 지점에서 끊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고자의 성무선화설을 통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과 같은 자연적인 욕구가 본성이므로 하면서 자연적 욕구가 본성이다. 이를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범죄로서 선악의 개념으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 나왔죠? 자, 고자는 자연적 욕구가 본성이라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치?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까지 밑줄 거겠습니다. 삶의 의지까지 밑줄 거겠네. 그치? 소용돌이처럼 역동적인 삶의 의지를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가
역동성을 마비시키는 일체의 외적 감정에 정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동성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역동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살려주고 그것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게 고자의 생각입니다. 자, 가사 문제 볼게요. 얘는 응용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이건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서 보면은 장발장 이야기예요. 장발장이 잡혔는데 여기서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고 미리엘 주교가 선물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장발장이 배가 고파 빵을 먹고 싶은 거 이거 본성이죠. 빵을 먹고 싶은 거 이거 인간의 본성이잖아. 자연스러운 욕구 아우 좋습니다. 맞아요. 얘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2번 미리엘 교주가 은초 때를 장발장이 준 선물이라 말한 것. 자, 이것도 역시 어때? 미리엘 주교의 그 역동적인 삶의 의지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역동적 삶의 의지를 규격화하는 행위다? 틀렸지. 이게 틀린 거예요. 왜요? 지금 미리엘 주교의 태도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역동적 삶의 의지로 장발장을 용서했고 장발장 역시 그런 역동적 삶의 의지를 살 수 있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행위는 좋은 행위로다가 판단해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걸 규격화해야 된다? 분명히 규격화라는 거 내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거기 가서 보면은 역동성을 마비시키는 일체의 외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항해라. 이게 고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얼떨결에 기억 문제를 풀어버렸죠? 자, 니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맹자 얘기 볼게요. 자, 인간의 본성 역동적으로 고자의 인성론을 비판하였다라고 돼 있죠. 우선 고자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냥 비판했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여기는 밑줄 긋지 말고 그냥 어쨌든 버드나무 안에 버드나무의 성격 같은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서 본성은 이기는 예시 4가지로 규정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인의 측인이 여기는 동정식 측은지심은 즉 나오죠. 즉 그치? 측은지심은 인간이란 누구나 갖고 있다 보고 그치? 측은한 마음은 의식적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오죠. 여기 이것도 내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타인을 목격할 때 저절로 내면 깊은 곳에 흘러나온다는 것. 그치? 내가 즉하고 그치? 아니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치? 별이 왜 이렇게 못생겨지냐?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페드로 하니까 별게 다 신경 쓰이네. 아까보다 낫죠? 네. 중요하다 했습니다. 아니라나 즉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치?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인의 예지라고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고 저절로 나타난다. 그치? 그 다음에 즉이 또 나옵니다. 그치?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으로 수양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돼 있어요. 그치? 아까 기억, 니은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맹자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문단에서 순자가 어때요? 이것을 보면서 사변적이고 낙관적이고 현실 감각이 결여된 주장으로 보였다. 그치? 그러면서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사회규범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요거 결여된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순자가 이건 뭐예요? 순자가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뭐를? 맹자의 성선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맹자, 비판 이렇게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체크를 안 해주잖아. 이거를 체크를 안 해주면은 이게 순자의 생각처럼 보여요. 자꾸. 그렇겠지 진짜로. 읽을 때는 그냥 읽는 순간에는 그냥 밑줄 그어놓고 하면 넘어가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 풀려고 다시 찾아서 읽다 보면은 이게 체크를 안 해놓으면 이게 순자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요소를 노리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사변적이다 라는 단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맹자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귿이 뒤에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자, 디귿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여기부터 순자 생각이죠. 그리고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 제도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현실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그치? 이게 순자의 생각의 흐름이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다. 재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의 예가 만들어지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예라는 것은 뭐냐면, 그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견지하였다라는 것도 단어 뜻 알아셔야 돼요. 네, 체크해서 한번 알아두십시오. 자, 공권력과 사회규범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부족한 자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가 된다.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 있는 전락도 단어 알아두십시오.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별 뜻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감정의 흐름, 아니 이야기의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어쨌든 순자의 사상으로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1번 유형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견해가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치? 장단점 안 나오죠? 그치? 장단점에서 틀린 겁니다. 장단점에서 틀린 거예요. 자, 2번이죠? 다양한 견해, 그냥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배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라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여기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배경이랍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얘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의의 또 나오죠? 그죠? 의의 안 나오기 때문에 답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구체적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답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절충 나옵니다. 두 견해를 제시하는 거는 틀렸죠. 세 견해가 드러납니다. 자, 절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될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절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대립되는 A, B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둘 다를 적당히 양보해서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를 양보해야 돼. 둘 다를 양보시켜야 돼요. 이거 어느 한쪽만 편을 들어주는 형태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요소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 홉스의 리바이어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홉스의 리바이어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우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순자의 성악설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요것은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이제 문법 파트는요 제가 따로 파일을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